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조문 판례 42조부터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 양수인의 책임, 우리 중요하죠, 그죠? 영업 양도에서 제일 중요하고 판례도 많고 시험도 계속 나오고 있죠. 여기 한번 보시겠지만 이 법원직도 계속 연속해서 나오고 있고 법무사도 계속해서 연속해 나오고 있죠. 중요합니다. 판례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준비하셔야 된다. 그죠? 자, 이제 상호 속용하는 양수인. 일단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호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은 여기는 외관범위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상호를 사용하는 양수인의 그 영업 행위를 보고 믿은 자를 보호한다는 거죠. 그 믿은 자는 양도인의 채권자도 있을 수 있고 양도인의 채무자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런 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항 가보시면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해야 돼. 상호를 계속 소용해야 돼. 사용하는 건 소용이죠. 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이제 그 양도인의 책임지는 범위가 어디냐 분일 때 그 채권 있잖아요. 그 제3자의 채권은 영업으로 인한 채권이어야 돼. 알겠죠? 영업으로 인한 채권이에요.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서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영업상 채권자 보호예요. 영업상 채권자 보호. 이런 거죠. 갑이 만약에 을에게 영업 양도를 했는데 이 갑의 채권자 A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A. 그런데 여기 있는 상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뭐 이렇게 사용을 했다 이거죠. 그죠? 그랬을 때 이 A는 양수인인 을에게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상호를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상호를 그대로 적용했다는 것은 상호를 그대로 사용함으로 해서 A가 그 외관 있죠? 상호를 사용한 외관을 믿었다는 거죠. 믿고, 그죠? 믿은 데 대한 을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함께.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항 가보시면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 양도를 받은 후. 근데 만약에 을이 사실은 이 책임진다는 것은 조금 가혹할 수 있죠. 만약에 을이 책임을 안 질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때는 영업 양도를 받고 난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나? 그죠? 등기. 한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등기하는 방법. 두 번째는 채권자에 대한 뭐죠? 통지하는 방법.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통지하는 방법. 그래서 두 번째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갑과 을이요. 여기 과를 조심해야 돼. and. 같이 해야 돼, 같이. 그래서 양도인 또는 양수인 시험 많이 나왔죠? 틀립니다. 알겠죠?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 대해서 그 뜻을 통지할 때, 을이 채무를 인수 안 했어. 그래서 을은 책임이 없어 상호를 사용하더라도 라고 둘이 함께 통지해야 된다는 거죠. 이랬죠? 근데 조심할 게 있네요. 이 등기했을 때는요. 등기했을 때는 이 모든 채권자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요. 그런데 통지를 했을 때는 그 통지한 채권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렇죠. 갑에 대한 채권자가 A도 있을 수 있고 B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C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갑과 을이 만약에 A에 대해서만 을이 채무를 양수 안 했어. 채권을 인수 안 했어. 라고 통지하면 A에 대해서만 을이 책임지지 않는 것이고 C와 B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근데 등기를 하게 되면 어때요? 등기를 하게 되면 모든 자에게 책임 안 진다는 거. 뭐 그 정도 여러분이 뭐다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9번 문제 한번 보실래요?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 상호를 계속 사용할 때 양도인 영업을 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서 양수는 책임이 있다. 뭐 조문 그대로고요.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지체 없이 통지를 한 경우 나왔잖아요. 뭐가 틀렸어요? 양도인 또는이 아니죠. 양도인과 양수인이 요거다.
그래서 함정파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조문 문제 여러분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조문 문제도 그렇고 판례를 한번 몇 개 살펴보면요. 그 22번 한번 볼까요, 여러분? 22번. 22번에 가보시면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제3자가 영업 양도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었다면 영업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을 한 제3자의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그렇죠. 채무 승계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는 거죠. 그죠? 책임질 필요 없다는 거죠. 악의자의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 한번 가볼까요? 채권자가 이제 요게 자주 나오게 된 건데 법무사 나왔고요. 법원적인 또 작년에 나왔고 채권자 영업 양도 무렵에는 양도 당시에는 채무 인수 사실이 없음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채권자가 채무 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되었어요. 이럴 때는 양수인이 책임질까 안 질까 이 문제거든요.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영업 양수인의 변제 책임은 소멸하는 건 아니다.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외관법리예요. 외관법리. A가 B에게 이렇게 그죠? 양도 당시에 몰랐어요. 갑이란 채권자가 이렇게 인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알겠죠? 인수하지 않았던 걸 몰랐는데 이렇게 인수하지 않은 것을 선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인수하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알게 됐기 때문에 비양수인은 갑에게 책임지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했던 거거든요. 아니라 그랬어요. 책임져야 된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미 양도 당시에 그 외관이 형성됐고 그 외관을 갑이 믿었잖아요. 이미 외관에 대한 믿음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끝난 거예요. 그 이후에 알았다 하더라도 일단 외관에 의해서 신뢰가 발생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양수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더라도 알겠죠? 이 판례는 하여튼 뭐 자주 계속해서 나올 어떤 중요한 판례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알겠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 양도할 때 그 책임지는 그 채권 있죠. 채무죠. 양도인이 지는 채무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거죠.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해서 지는 채무죠. 이 부분은 어디까지냐 이거죠. 영업 양도가 발생 전에 발생하면 돼요. 전에 발생하면 되는 거죠. 양도 전에 발생하면 되지. 굳이 양도의 영업을 한 채무로서 영업 양도 당시 상호를 사용한 동안 발생한 채무, 그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와 관계없이 영업 양도 전에 발생한 채무이면 양수인이 책임져야 된다. 채무 범위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두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어, 요거 조심해야 되는데 이 불법 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되느냐 이거죠. 불법 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되느냐. 어, 이겁니다.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 상호를 계속 사용했을 때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해서 양수인 책임이 있다는 거 맞아요. 이때 영업으로 발생한 이 채무는 영업상 활동에 관해서 발생하는 채무를 의미하기 때문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처는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거예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나 부당이득으로 인한 상환채무도 다 포함됩니다. 영업으로 발생한 채무이기만 하면 돼요. 알겠죠? 영업하는 가운데 불법 행위가 있었거나 부당이득이 있었을 때는 그 채무 있잖아요. 그 채무도 양수인에게 넘어가게 된다. 그거 여러분 알아두셔야 된다. 그렇죠?
뭐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게 있습니다만은 A가 이제 홍콩 반점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A의 주방장에 갑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업을 하는 가운데 이 주방장에게 예, 자장면을 너무 많이 짜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이 갑에게 대해서 폭행을 했어요. 폭행을 했을 때 이 갑은 어때? 주방장은 누구에게? A에 대해서 채권이 발생하는 거죠. 손해배상 채권, 그죠? 이랬을 때 이 소경하는 양수인에게도 이게 넘어가겠냐 이거죠. 가느냐?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죠?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늘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27번 문제인데요. 항상 이 채권의 범위, 이 채무의 범위거든요. 이 범위인데 제3자의 채권, 이거는 뭐 당연히 영업 양도 당시에 발생한 채권이면 이건 가능하죠. 그런데 양도 당시로 보아서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발생될 것이 확실한 채권, 이건 책임져야 되느냐? 여기는 이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도 당시까지 발생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업 양도에서 양수인이 책임지는 것은 더 확대시키면 안 되고요. 영업 양도 당시에 발생한 채권이면 충분합니다. 장래 발생될 것 확실한 채권도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꼭 알아주셔야 된다. 그렇죠? 됐습니다. 자, 넘어가셔가지고 그 22번, 29번 한번 가볼래요? 29번 가보시면 영업의 현물 출자. 이 현물 출자는요. 영업 양도는 아니지만 외관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해관계자 미친 영향 동일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상호소경 양수인의 책임처럼 그 규정이 유추적용되느냐 적용된다는 것이죠. 이해됐죠? 네, 그런 걸 말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번도 똑같은 걸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33번도 한번 가볼게요. 뭐 많이 우리 해봤지만 양수인에 의해서 소용되는 명칭이 상호 자체가 아니라 옥호, 영업 표지인 때도 가능하냐 이 말이죠. 가능한지. 여기 상호에 포함되느냐 이거죠.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알겠죠? 우리 판례는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 또는 영업 표지인 때도 영업 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 상호와 동일하게 본다. 그죠? 상호 소형처럼 본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4번 가볼까요? 영업 임대차 조심해야 돼요. 영업 임대차의 경우는 41항 유추정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영업을 위한 제3자 채권에 변제할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하면 안 되겠죠? 없습니다. 알겠죠? 영업 임대차에 대해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영업을 위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없죠. 왜 그러냐면 원래 영업 양도는요. A가 이렇게 B에 양도하잖아요. 그죠? 양도한다. 그럼 여기는 재산이 양도되잖아요. 그럼 누구의 것이 돼요? B의 것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A의 재산에 대해서 갑이란 채권자가 사실은 담보력을 갖고 있던 거잖아요. 그죠? 담보로 생각하고 있던 부분인데 이게 양도돼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도 이렇게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업임대차는 뭐예요? 영업임대차는 만약에 갑이 을에게 임대차를 했다. 그러면 갑에게 있던 이 영업이 넘어왔다고 합시다. 이 영업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임대 기한이 끝나면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건 소유는 누구예요? 갑의 소유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갑의 채권자 A에 대해서 이 임차인이 이렇게 책임을 질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알겠죠? 만약에 이것이 을의 소유로 된다면 모르겠지만 이 담보력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대로 예, 갑의 소유로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을에겐 책임 물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영업임대차는요. 법률의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제공하는 영업상의 신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담보 기능하는 영업재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모두 임대인에게 예, 유보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임차인은 사용 수익금만 갖고 나중에 다시 돌려준단 말이죠. 그랬을 때 임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부담시키면서까지 임대인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근데 요거 알아두신다. 알겠죠? 영업임대차.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업임대차는 유치 허용되지 않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7번 한번 가볼까요? 이 37번은 여러분 정답이 이 X입니다. 요거 X. 제가 정오표를 여러분에게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정오표를 올려드릴 텐데 나중에 요거 37번 X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대한 판례인데 예, 다른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 한번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나올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영업 양도인의 영업이란 채무하고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 양수인의 채무, 영업 양도인의 영업이란 채무하고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 양수인의 채무, 양도인의 채무, 양수인의 채무. 요거는 둘은 어때요?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되면 같이 소멸되는 그런 예, 부진적 연대 관계에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채권자가 영업 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서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소멸시효 기한이 연장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양도가 이루어졌어요. 이럴 때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 연장 효과는 양수인에게 미칠까 안 미칠까? 안 미쳐요. 일단은 먼저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는 상대와 절대어가 있는 거지 아시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가 있고 B가 있는데 갑에게 이렇게 부진정, 그죠? 부진정 연대 채무다 합시다. 이럴 때 A가 B에게 만약에 채무를 변제했다. 유일하게 변제했다 그러면 B도 여기 영향을 미쳐서 B도 채무를 다시 변제할 필요는 없죠. 영향을 주죠. 요 영향 주는 것을 절대어라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A가요, 갑에게 재판상 청구 등등을 통해서 시효 중단이 됐다. 뭐 B가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시효 중단이 됐다. 이런 것들은 어때요? 상대어라서 B가 만약에 재판을 청구를 해서 소멸시효 중단되거나 연장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렇게 A에게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안 준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부진적 연대 채무 문제거든요. 그럼 이 사안에서 그대로 다시 넣어보면 갑하고 이렇게 을이 있다. 여기 양수인이다. 그쵸? 양도인이고 양도인. 여기 양도인의 채권자 A가 있다 합시다. 이럴 때 상호를 속용한다. 그럴 때는 어때요? 을도 책임질 수 있고 요거도 책임질 수 있죠. 누구? 갑도 책임지는 거죠. 요 둘 책임 관계가 뭐죠?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는 거죠. 알겠죠?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례에서 뭐예요? 채권자가 누구? 채권자가 영업 양도인을 상대로 뭐냐면 소재기 있다면 소재기. 그래서 판결을 받았단 말이죠. 그럼 어때요? 시효 중단되고 기간이 연장되겠죠. 그렇죠? 이 연장되는 것이 누구에게? 부진적 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을에게도 영향을 미칠 거냐 이 말이에요. 안 미친다. 알겠죠? 안 미친다.
그래서 갑하고 A 관계는, 을하고 A 관계에서는 변제가 되지 않나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요 내용. 이해됐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놓으세요. 부진적 연대 채무가 곳곳에서 이제 새로운 사례가 나오면 부진적 연대 채무에 대한 성격을 묻거든요. 이 부분도 23년에 나온 거니까 한번 물을 만하죠. 부진적 연대 채무를 알고 있는 건데 새로운 사례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예상 문제 넣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 정도로 알아두시고 넘어갈게요. 자, 43조 가보시면 영업 양수인이 변제를 했다. 영업 양수인에 대한 변제다. 요건 뭘 말하냐면 변제를 했으니까 영업 양수인 변제 누구겠습니까? 채무자 보호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업상 채무자 보호예요. 갑이 있고 우리 이렇게 영업 양수 있고 그다음에 누구? A라는 채무자가 있단 채무자. 돈을 만약에 어 1억을 갚아야 된다. 그죠? 그랬을 때 이렇게 채무 변제를 할 수 있는 말이죠. 을에게 변제도 유효한가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경하는 경우입니다. 상호 소경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A가 가보니까 을이 앉아 있단 말이죠. 변제를 했단 말이죠. 유효한 변제냐 이거죠. 자칫하면 A는 이중 변제의 위험에 놓일 수 있잖아. 그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고 영업을 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가 선의이고 그 대신에 중대한 과실 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하면 그때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 선의 중과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변제 요건은 알겠죠? 예, 그거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채무자 보호였다. 조금 전에서는 우리가 상호 소경에서의 양수인 채권자, 그죠? 양도인의 채권자 보호였다. 여기는 양도인의 채무자 보호 조항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호 소경을 하지 않았을 때도 양수인이 책임지는 경우 있는가가 문제되는 게 바로 44조거든요. 채무인수를 이때는 광고할 때는 가능하다는 거죠. 이때는 상호 소경도 필요 없어요.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양수인이 광고를 한 것이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여기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요. 않는 경우에 양도인 영업용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광고하는 거죠.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요. 근데 여기 광고의 뜻은요. 광고의 뜻은 뭐 신문 광고, 방송 광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어떤 외관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외관만 있으면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넘어가 볼게요. 요겁니다. 요 39번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요게 이제 광고로 보면 되는 거죠. 영업 양도 상호를 소유하지 않은 양수인이 양도의 채무를 인수한다는 취지의 광고입니다. 광고에 의해서 표시는 않았지만 양도인이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채무의 인수의 취지를 표시한 경우 이 채무의 인수의 취지를 표시한 게 이게 바로 광고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기 광고란 말은 양도인의 채무를 받아들인 취지의 광고에 의해서 표시한 경우에 한하지 않고 채권자의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는 방식으로 그 취지를 표시한 경우도 포함된다. 광고는 알겠죠? 예, 광고에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된다는 거 꼭 잊으시면 안 된다. 아주 중요한 거다. 그죠? 이런 것들은 뭐 교과서적인 저거다 문제다. 그 다음에 법원 15에 나왔고 최근에 안 나왔으니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영업 양도인의 책임 존속해야 하는데 그럼 영업 양도인 책임은 항상 책임져야 되나요? 그것도 좀 너무 과혹하죠. 그죠? 예, 그래서 양수인이 상호를 소경하는 경우에 양수인의 책임하고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이 있죠. 이럴 때 이 책임 규정의 변제 책임일 때는 양도인의 제3자의 채무는 영업 양도나 광고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알겠죠? 양도인의 채무는
제3자 채무 영업 양도 또는 광고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뭐 그 정도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그래서 41번 보세요.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양수인이요. 양도인의 영업이라는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 양도 계약의 효력과 동시에 소멸한다? 아니죠? 예. 양도인의 채무는 양도 후 2년이 경과해야 소멸한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업 양도가 끝났어요. 영업 양도 끝나고 우리가 상행위를 한번 가볼게요. 상행위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상행위부터 또 여러분이 좀 잘 알아둬야 되는 부분인데, 가보시면, 어, 제1장 통칙 볼까요? 46조 기본적 상행위가 나와 있네요. 이 기본적 상행위. 그 기본적 상행위는 46조에 있고, 그 다음에 47조에 가면 이 보조 상행위가 나와 있죠. 이 두 개를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일단 기본적 상행위는 영업으로 하는 걸 말한다. 영업으로. 영업으로 알겠죠? 그래서 46조 영업으로. 그래 구분을 뭘로 한다? 영업으로. 영업을 한다. 영업을 하는 다음 행위를 상행위를 한다. 그래서 영업을 한다는 의미에서 사실은 영업성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혹은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것, 임금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만들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죠? 해당되지 않는다 이 말은 결국은 뭐죠? 임금 받을 목적 물건 제조한다, 노무에 종사한다. 이거는 기업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말 속에 반대 해석상 우리 이 영업성과 그죠? 기본적 상인 영업성과 기업성을 요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되고 대부분 이렇게 영업으로 하고 요거 아닌 거요, 그죠? 아닌 요예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암기할 것 없어요. 부동산 동산 매매요, 그다음에 임대차, 제조, 가공, 수선 이런 게 전부 다 상행입니다. 상행이고 광고, 통신, 정보에 관한 행위, 수신, 연신, 그죠? 기타, 금융거래 등등 그다음에 대리, 그다음에 중개, 위탁매매, 주선, 운송의 인수, 임치, 신탁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보험 이 전부 다 상행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한 10가지 정도의 상행위를 뒤쪽에 우리 이 상행위 강론에 어떤 그런 요 10가지 상행위에 대한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강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부터 해서 대리상, 알겠죠? 대리상, 그 다음에 중개상, 중개에 관한 행위, 그 다음에 위탁매매, 그 다음에 운송주선업, 운송업, 임치, 이걸 우리가 창고업이라 하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험은 뒤쪽에 아예 보험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리스 있죠. 금융리스. 또 상표 등의 사용 허락에 관한 영업에 관한, 이게 프랜차이즈죠. 프랜차이즈. 가맹업. 그 다음에 이제 영업상 채권의 그죠? 매입 회수, 팩토링 그죠? 팩토링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채권 매매 그죠? 매수 행위, 매매 행위 그죠? 이게 보면 됩니다.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뒤에 이제 강론에서 이렇게 법률가에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면 끝. 이 정도면 충분해요. 자, 넘어가셔서 문제를 하나 보시면 뭐 1번 한번 볼까요? 어느 행위가 상법 46조 소정의 기본적 상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영업으로 동종 각호의 소정의 행위를 하는 것이어야 하고 영업으로 한다고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걸 말한다. 맞습니다. 그죠? 맞네요. 뭐 그 정도 느껴보고 그다음에 47조로 바로 가보시면 47조와 46조 기본적 상해의 차이점은
기본적 상행위는 영업으로, 이건 어때요? 영업을 위해서 하는 거죠. 영업을 위해서 하는 행위는 일단 상행위로 봅니다. 간주합니다. 그리고 이 항에 가보시면 거래안전 보호를 위해서 상행위의 행위는 상행위가 무슨 행위를 한다 그죠? 했을 때는 일단 영업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뭐 해준다? 추정해준다. 알겠죠? 그래서 이 추정을 깨려면 상대방이 깨려고 하는 자가 입증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거 말합니다. 그래서 4번 보시면 상인이 영업을 위해서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해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죠? 그때 상인이 한 어떤 행위를 보조적 상행위가 아니라는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되죠.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7번 한번 보시면 이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할 목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할 목적으로 준병이라면서 당시 같은 영업을 하였던 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했다. 매수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개업 준비에 해당된다. 그래서 맞습니다. 어떠한 상행위를 개시하기 위해서 하는 준비행위 있죠. 요거는 이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라서 보조적 상행위로 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도 한번 보시면 영업을 위한 개업 준비 행위에 상행에 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영업의사가 일반적 대외적으로 표시돼야 된다. 영업의사가 그럴까요? 일반적 그래서 이 대외적으로 표시돼야 된다. 틀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개업 준비 행위 또는 이게 보조 상해 되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상인 자격 취득 시기하고 관련된 판례를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이제 의미가 있고 자꾸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건 작년에 법무사에 나온 거죠. 개업 준비 행위가 상행에 관한 상법 규정 적용되기 위해서 개업 준비 행위가 이게 보조적 상행위가 돼야 되거든요. 보조 상행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보통 이제 상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 준비 행위 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보조 상해로 보는데 그 준비를 할 때 상인 자격 취득합니다. 이때는 뭐냐면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거란 말이죠. 그 개업 준비 행위 그 자체가 최초의 보조 상행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상대방이 인식을 해야 되겠지만요. 그런데 저거는 필요 없어요. 반드시 상호 등기나 개업 광고, 영업 의사를 일반적 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표시할 필요는 없어요. 상호 등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영업 의사가 일반적 대외적으로 표시돼야 되는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단지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점포 구입, 영업 양수, 상업 사용 고용 등 이러한 준비행위 있죠. 이 성질로 봐서 영업 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이게 상대방의 인식이 더 중요한 거겠죠? 상대방이 보니까 어 점포도 구입하고 뭐 하네. 그다음에 일할 사람을 부인하고 있네. 라고 보니까 영업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외부 사람들이죠.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상인이 대외적으로 어떤 대외적으로 표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꼭 알아두세요. 상호 등기가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건 그냥 등기를 해야만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등기해야 되냐? 개업 광고를 해야만이 상인으로 될 것이냐? 그 행위가 보조 상행위로서 상법이 적용될 것이냐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외적 표시할 필요는 없고 상호 등기 같은 거 할 필요는 없지만 그 하는 행위, 보조 상행 기본 준비 행위 자체가 외부로 볼 때 이거 상인이 되려고 하는 거네 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그죠?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도 조심해야 돼요. 보조 상행 관련해서 어떠한 자가 자기 명의로 상행을 함으로써
상인자를 취득해서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보조상해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명의로 어떤 자가 자기 명의로 상인을 함으로써 하는 건데 다른 상인의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거는 보조상해가 아니에요. 알아주세요. 예, 그 다음에 11번 가보시면 상인이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 돈을 투자한다. 이 투자, 이거는 우리가 영업과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보조상해로 보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법무사, 법원직 계속해서 나오니까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된다. 투자금이죠, 투자금. 자, 됐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가 되냐면 이제 상행위에 대한 특칙인데요. 특칙은 뭐냐면, 민법에 대한 특칙이에요. 알겠죠? 민법의 어떤 행위에 대한 특칙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칙. 대리부터 볼 건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대리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